미국의 탐사보도 전문기자 린다 몰튼하우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임무 수행 중 정체불명의 수중 휴머노이드와 조우한 군인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1968년 샌프란시스코의 프레시디오 군사기지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바다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침입자와 마주쳤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사건이 있던 날 새벽 1시경 데이비드 하사는 포트 베이커 일대를 순찰 중이었습니다. 하사는 해안 도로를 따라 달리던 중 짙은 어둠 속에서 인기척을 감지하고 서서히 차를 감속하였는데요. 거리가 가까워지자 침입자의 형태가 어렴풋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는 곧바로 경계태세에 들어갔죠.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던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전조등이 켜지며 그것이 보였습니다. 방금 물에서 나온 듯 젖은 몸으로 도로 위에 서 있었죠. 키는 8피트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짙은 녹색이 도는 피부가 꼭 파충류의 가죽 같았어요. 영화 검은 늪지대의 생명체에서 본 모습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데이비드 하사는 약 3m 거리를 두고 괴생명체와 대치합니다. 침착하게 침입자 발견 매뉴얼을 실행하려 했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자리를 벗어났는데요. 20피트 떨어진 곳에 바다가 있어 그 방향으로 도망칠 것이라 예상했지만 괴생명체는 수직에 가까운 해안 절벽을 기어올라 짙은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데이비드 하사는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에 그것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이후 보고를 받고 출동한 부대원들과 현장 수색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1년 뒤인 1969년 중남미계 인기 저널인 이닉스 플리카타의 기자 스코트 코랄레스가 조사하여 소개한 카리브해 안티과 섬 해군들 사례도 위 사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기사에는 군 경계지역 인근 해변가에서 낚시를 하던 군인들이 이상한 생명체와 조우한 목격담이 실려있죠.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질 무렵 저 멀리 모닥불을 피워놓고 노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군인들만 가끔 낚시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라 민간인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죠. 그렇다고 제한구역은 아니었기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그들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무슨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었는데 준비해온 닭의 목을 잘라 그 피를 그릇에 모으기도 했죠. 기괴한 의식은 밤이 깊어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보다 못한 해군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물에서 나왔습니다. 스쿠버 다이버 같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컸죠. 2m는 좋게 넘어 보였고 피부색과 질감은 무슨 도마뱀 같았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향해 걸어가자 그 중 하나가 앞으로 나와 닭피가 담긴 그릇을 건네더군요. 그릇을 받는 손에는 분명히 물갈퀴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듯 무언가 소통을 하고는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갔죠. 저희는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시점부터 패닉에 빠져버렸고 결국 낚싯대조차 회수하지 못한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날이 밝은 후 다시 해변에 돌아왔을 때 현장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된 후였죠. 안티과 섬의 해군들이 묘사하는 괴생명체는 포트 베이커 일대에서 목격된 것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기엔 키가 무척 컸으며 파충류에 가까운 살갗에 손과 발에는 물갈퀴가 달려 있었죠. 도대체 그날 밤 해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가사의한 수생인간 목격담은 러시아로 이어집니다. 바다는 물론 호수에서도 이와 비슷한 괴생명체를 봤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인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수중 전투로 인해 사상자까지 발생했던 1982년 바이칼 호수 사건입니다. 2500만 년이라는 나이를 가진 바이칼 호수는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호수이자 가장 깊은 호수인데요. 얼어붙은 수면 위로 UFO를 연상시키는 아이스 서클이 생긴다거나 지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희귀 생명체가 잡히는 등 신비한 현상이 자주 보고되는 장소이기도 하죠. 바이칼 호수는 특수한 환경 덕분에 종종 군인들의 잠수 및 수중 정찰 훈련지로도 사용돼 왔습니다. 사건 당시 마크 슈테인버그와 제네디 지베레프 중령도 바이칼 호수에서 정찰 잠수부들의 정기 훈련을 지휘하는 중이었죠. 마침 그날은 소련 국방부 공병대 사령관인 데미아넨코 소장이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중령에게 믿을 수 없는 보고가 전해집니다. 수심 50m 지점 약 9피트의 키를 가진 정체불명의 무리가 보인다. 잠수 장비는 따로 없고 비늘 같은 수트를 입었다. 머리엔 둥근 헬멧을 쓰고 있다. 호수 아래에 사람보다 훨씬 큰 미약인 생명체들이 있다고 보고받은 두 중령은 그들 중 하나를 포획하기로 결정하고 7명의 잠수부로 구성된 특별조를 파견합니다. 하지만 수생인간의 반격은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수중 전투는 괴생명체의 압승으로 끝났으며 이 사건으로 잠수부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습니다. 해당 사건은 여러 책과 기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러시아 USO 시크릿입니다. 책에 따르면 소련 국방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군의 잠수 및 정찰 인원을 수배로 보충하고 훈련도 대대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동시에 바다, 강, 호수 등 수중에서 목격되나 그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수중 휴머노이드와 미확인 수중 물체 USO에 관한 조사를 이어나갔죠. 깊은 바다 아래 조직화된 비밀 군대가 있다. 그들은 우리와 전쟁을 계획 중이다. 이런 주장은 군 기관과 민간에서 관련 목격담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더욱 힘을 얻게 되는데요. 러시아의 해군 소장이자 핵잠수함 사령관인 유리 베케토프도 USO를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해역 인근에서 250마일의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수중 물체가 반복 관찰됐다. 현대의 기술로 상공도 아닌 바다 아래에서 그런 속도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누구든 수중 물체를 만든 존재는 개발면에서 우리를 훨씬 능가한다. 인류를 능가하는 기술이 어떤 수준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실제 자료도 있는데요. 2019년 7월 15일 미국 샌디에이고 해안에 있는 오하마 전투정보센터에서 촬영된 46초 분량 영상에는 수평선 위를 좌우로 빠르게 비행하던 비행 물체가 천천히 바닷속으로 잠수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 UFO가 한순간에 미확인 수중 물체 USO로 바뀌는 순간인데요. 결국 두 대상은 같은 것일까요? 그 안엔 누가 타고 있으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해군 정보 전문가 이고르 바클레이 대위는 미확인 수중 물체는 버뮤다, 바하마, 푸에르토리코 및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미국 동부 해안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연관점이 있는 걸까요? 물론 USO 관련 조사는 국가기관에 의해 강력히 통제되고 있는 극비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도 공개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섣불리 실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죠. 다만 여러 자료를 통해 그들의 목적이나 성질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1996년 흑해에서 어부 보르비코프가 겪은 사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사하는데요. 상어 사냥을 위해 8m 깊이로 잠수했을 때였습니다. 저 아래에 인간과 비슷하지만 훨씬 몸집이 큰 무언가가 떼지어 이동하는 게 보였어요. 선두에는 리더격으로 보이는 한 마리가 있었는데 날 보고 멈춰서더군요. 그것은 경계하듯 날 바라보다가 이내 물갈퀴가 달린 손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전 물 위로 올라와 참았던 숨을 뱉은 뒤에야 그가 내게 인사를 건넸다는 걸 알아차렸죠. 언뜻 보기엔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 수중 휴머노이드에 대한 목격담은 전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인간처럼 스스로 사고하고 다른 종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면 러시아의 주장처럼 군대를 조직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어쩌면 깊고 캄캄한 심해가 아닌 우리의 예상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용은 전 세계의 고대 문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동양의 용과 서양의 드래곤은 그 외형이나 성격이 많이 다르지만 뱀의 모습을 한 거대 파충류라는 것은 공통된 특징이죠. 1949년 출판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 용에 대한 자료를 담았던 칼은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수백 건에 달하는 자료를 수집하면서 세계 각국에 기록된 용의 특징들이 묘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인데요. 국가, 지역, 시대 등 서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문화권에서 각각 그려진 용과 드래곤은 분명한 접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기록된 용들이 한때 실존했던 동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고생물학자들은 그 근거로 몇 가지 고대 기록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요. 그중 유명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에서 목격했다는 동굴 속 용 기록입니다.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을 통해 영토를 인도 북서부와 아프리카 북동부까지 확장시켰습니다. 그가 전투 중 겪었던 다양한 일들은 현대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굉장히 기이한 기록이 하나 존재하죠. 기원전 330년 인도를 침략한 알렉산더 대왕은 원주민들이 동굴에 사는 거대한 동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왕의 부관이었던 오네 시크리투스가 말하기를 인도왕 아비사루스도 100피트가 넘는 뱀을 키우고 있다고 하였으며 저것 또한 에티오피아에서 데려온 용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신성시 여기는 그 동물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알렉산더 대왕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습니다. 대왕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고 부하들에게 큰 뱀을 보더라도 절대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그가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원주민들이 그 뱀에 대하여 엄청나게 예리한 청각을 가진 동물이라 말했던 사실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은 군대를 이끌고 동굴 앞을 지나가다가 결국 그것과 마주치게 됩니다. 군대가 동굴 앞을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 짐승이 동굴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오금이 저리는 쇳소리를 내며 코를 킁킁거리자 모두가 겁에 질려 당황했다.
거대한 몸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동굴 안에 있었고 크고 둥근 눈은 마케도니아의 방패만 하였다. 그날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군대가 목격하여 실제 기록으로도 남은 이 괴생명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이 일종의 영웅설화 성격이 가미된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당대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의 일대기에 좀 더 극적인 면을 부여하기 위해 꾸민 일종의 장치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학자들이 이것을 완벽히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대인들이 남긴 용에 대한 문헌들이 허구의 존재를 그린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의 것을 보고 적은 기록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용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방 견문록을 저술한 여행가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1271년 17세의 마르코 폴로는 아버지 삼촌과 함께 아시아로 떠납니다. 그는 몇 년간의 아시아 여행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중에는 거대한 크기의 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야치시를 떠나 서쪽으로 열흘 거리를 더 가면 카라잔 지방에 당도하게 된다. 이곳에는 매우 큰 뱀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 보는 사람마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길이는 10보에 둘레는 10뼘에 달할 정도로 굵고 머리에 가까운 앞부분에는 2개의 다리가 있었으며 발에는 매 발톱 같은 것이 달려있다. 머리 역시 굉장히 크고 눈은 빵덩어리만하며 입은 단번에 사람을 삼킬 정도이다.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이것을 두려워했다.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는 이 거대한 뱀을 잡는 방법도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밤이 되면 밖으로 나와 먹이를 사냥하는데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이들이 지나간 모래 위에는 커다란 고랑이 생겼다. 사냥꾼들은 고랑 자국을 추적하며 뱀이 지나다니는 길목을 파악하고 그곳에 굵은 나무 말뚝을 묻어 끝에 칼날을 달아 고정시켰다. 뱀이 덫을 놓은 고랑 위를 지나가면 이것이 얼마나 강한 힘으로 지나가는지 쇠칼이 가슴에서 시작해서 배꼽이 있는 곳까지 찍고 내려가 뱀은 그대로 즉사하고 만다. 이렇게 얻은 뱀의 담즙은 매우 귀한 약재로 비싼 값에 팔렸다. 마르코 폴로의 기록은 마치 눈앞에서 본 곳을 적어나가듯 매우 상세합니다. 동방 견문록은 공상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은 기록수이기도 한데요. 이로 인해 마르코 폴로가 실제로 아시아에 왔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마르코 폴로가 기록한 당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특산품 등의 정보들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의 고유 기록인 것이 밝혀지면서 그가 실제로 아시아를 여행했다는 것과 아시아에서 목격한 수많은 동식물에 대한 기록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목격했다는 거대한 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과거 시절 기록된 용이 악어 같은 거대한 파충류를 보고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크며 그것이 한때 실존했지만 대를 거듭하며 멸종한 고대 생명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웨일즈의 민속학자인 마리 트레블리아는 자국의 기록을 제시하며 용이 먼 과거에 실제했던 희귀 동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웨일즈는 국기에 용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용과 관련된 기록과 전설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전승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으며 웨일즈 민속의 중심을 형성하고 국가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죠. 마리 박사는 그중 실제 기록에 근접해 보이는 증언들을 모아 취합하였는데 글레모르간 펠린성 인근 지역에 유독 용 기록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직접 해당 지역 인근 마을로 가서 노인들을 취재하였죠. 그것은 햇빛을 받으면 비늘이 무지개 색으로 반짝거렸다. 날개를 활짝 펴고 사냥꾼들의 머리 위를 날아다녔는데 그 모습이 꼬리 깃털을 펼친 공작의 모습과 비슷했다. 빛나는 비늘은 장식품으로 인기가 높아 많은 사냥꾼들이 그것을 잡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성격이 여우처럼 영악해서 사냥꾼들을 잘도 피해 다녔지만 그 수가 워낙 적다 보니 차츰 안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아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지역의 노인들은 어릴 때 아버지 혹은 친구들과 이것을 직접 사냥하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역 전설도 민담도 아니었으며 어린 시절 겪었던 기억에 남는 추억거리를 꺼내어 놓은 듯 선명하고 상세했죠. 마리 박사는 이러한 증언들을 토대로 날개 달린 거대한 뱀이 한때 웨일즈에 존재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몇몇 고생물학자들 또한 수많은 전승 중 일부는 실존했던 동물을 근거로 쓰여져 있을 수 있다며 마리 박사의 손을 들어주었죠. 머나먼 고대 혹은 근대까지 마을 주민들과 가축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사냥감의 대상이 되었던 용은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55년 5월 미국 오하이오주 러브랜드시
새벽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제이디 베이커는 오하이오 강가 근처의 다리에서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약 3피트 정도 되어 보이는 짐승 서너 마리가 다리 아래의 수풀에 모여 있었던 것인데요. 호기심이 생긴 그는 잠시 차를 정차하고 헤드라이트로 그들을 비춰보았죠. 그런데 차량의 불빛 속에 드러난 것은 제이디가 예상한 사슴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개구리였죠. 그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고 피부는 녹색 혹은 회색을 띠었으며 머리카락이 없고 팔다리가 매우 가늘었습니다. 영락없는 양서류의 형태였으나 이상했던 것은 그들이 마치 사람처럼 쪼그려 앉아 있었다는 것인데요. 괴생명체들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숲을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제이디는 자동차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눈치챕니다. 옆을 바라보니 그중 하나가 자동차 바로 옆까지 다가와 창문을 통해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깜짝 놀란 그는 황급히 차를 몰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백미러로 쳐다본 마지막 모습은 1m 크기의 개구리가 도로 위에 두 발로 서 있는 광경이었죠. 그는 현장을 벗어나자마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제이디와 함께 다리 밑으로 들어가 현장을 수색하였습니다. 하지만 개구리 인간이 그곳에 있었다는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고 경찰은 제이디가 헛것을 보았다고 판단해 수색을 그대로 종료하였죠. 그로부터 며칠 뒤 늦은 저녁 시간 러버랜드시의 경찰관이었던 올리버 맥기는 과속 차량 적발을 위해 고속도로 인근에 차를 세우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며칠 전 개구리 인간이 목격된 다리 인근이기도 했죠.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던 올리버는 누군가 자신의 경찰차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커다란 광고판 뒤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그의 차를 볼 수 없었는데요. 자신의 차를 발견하고 다가오려면 앞에 도로가 아닌 뒤에 강 쪽으로부터 접근을 해야만 가능했죠. 수상한 직감을 느낀 올리버는 조심스럽게 백미러를 통해 뒤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같이 생긴 두 발 짐승이 그의 차량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허리춤에서 총을 꺼내고 차 밖으로 나와 괴생명체와 대치하였는데요. 그것은 놀란 듯 보였으나 총을 보고도 다가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총이 무엇인지 모르는 듯한 눈치였죠. 어둠 속에서도 저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챈 올리버는 고민을 거듭하다 총을 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차에 타 문을 걸어 잠근 뒤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순찰차에 있는 모든 조명을 켜고 사이렌을 울렸는데요. 순간적으로 밝은 빛과 소리에 노출된 괴생명체는 짧은 비명을 지르고는 근처 강가로 뛰어들었죠.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동료들과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였지만 해당 생물체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경찰서는 100여 명의 인원들로 편성된 수색조를 꾸려 재차 조사에 나섰으나 개구리 인간의 실존 단서는 끝내 찾을 수 없었죠.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괴생명체는 외형과 발견된 지역의 명칭을 따 러버랜드 프로그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구리 인간은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지역 신문에도 실리며 시끌벅적했던 사건은 시간이 지나며 차츰 잊혀져 갔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 하였죠. 그렇게 17년이 지난 1972년 3월 경찰관인 레이 쇼키는 러버랜드 도심 외곽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인 데다가 도로 상황도 좋지 않아서 느린 속도로 차를 몰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강가 쪽 높다란 숲을 틈에 커다란 짐승이 서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후레쉬를 비추자 드러난 것은 4피트 크기의 거대한 개구리였죠. 러버랜드 프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던 그는 이것이 그것과 동일한 생명체라고 직감합니다. 개구리 인간은 눈이 부신 듯 얼굴을 감싸쥐고 근처 철로로 뛰어갔고 레이는 무전으로 상황을 설명하며 그것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머지않아 개구리 인간이 강물로 뛰어들어 버리면서 짧은 추적은 그대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것은 레이가 물속까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 밖에 머리를 내놓은 채 그를 많이 쳐다보다가 이내 물속으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같은 지역에서 심야 순찰을 진행하던 경찰관 마크 매튜스는 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 중앙에 개처럼 생긴 짐승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확인을 위해 차를 정차시키고 내렸는데요. 로드킬을 당한 야생동물이 도로 한가운데에 죽어있으면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길가 한쪽으로 치워놓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짐승은 마크스의 인기척을 느끼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한쪽 다리를 절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마크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그것은 개도 사슴도 아니었으며 축축한 피부를 가진 1m 크기의 개구리였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것은 분명 두 다리로 걷고 있었습니다. 괴물이 근처 물가로 향하고 있음을 안 마크는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총을 쏘았는데요. 총알은 그것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고 개구리 인간은 고통에 찬 신음을 토하며 비틀거리다가 강물로 뛰어들었다고 하죠. 레이와 마크의 목격 사례는 각종 신문사에 보도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에 괴생명체의 실체를 둘러싸고 수많은 갑론을박이 펼쳐졌는데요. 야생 동물을 착각한 것이다. 애완용으로 기르다 너무 커서 버린 이구아나일 것이다. 필요에 의해 헛것을 본 것이다 등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았죠. 하지만 1955년부터 1972년까지 각기 다른 4명의 사람이 목격하였으며 그중 3명이 경찰관이었다는 것이 증언에 높은 신빙성을 주었습니다. 혹자는 해당 개구리 인간이 일종의 하이브리드 생명체, 즉 이종 교배로 탄생한 돌연변이가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요. 개구리 인간은 하나가 아닌 여러 명의 단체 혹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죠. 기이한 것은 오하이오주에 오랜 세월 거주한 원주민 쇼니 부족의 전설 속에 개구리의 외형을 가진 인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전설 속 개구리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았던 생명체들로 강의 악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래전 선대 부족의 전사들이 그 악마들을 쫓아내고 은신처로 몰아넣은 뒤에는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죠. 나이가 많은 원로 원주민들조차 그들의 정확한 실체나 기원을 알지 못했으며 선대를 통해 전해 듣기를 그들은 늘 강 아래에 있었고 가끔은 육지에도 있었다라는 언급 정도였습니다. 과연 개구리의 모습을 한 이 괴생명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1970년대 후반 개구리 인간에 대한 소문이 잠잠해질 무렵 이상한 신고 하나가 접수됩니다. 아들과 함께 러브랜드시를 방문한 나오미 존스는 와바시 강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해안에서 약 15피트 떨어진 곳에서 물에 떠 휴식을 즐기던 중 무언가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것을 느낍니다. 이윽고 거친 피부를 가진 또 다른 손이 그녀의 반대편 무릎을 잡았고 아래로 잡아당기기 시작했는데요. 나오미는 벗어나기 위해 물 아래에 있는 그곳에게 전력을 다해 발길질을 가하였죠. 그 뒤 잡는 힘이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 재빨리 괴생명체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가 긁히고 멍든 다리를 치료해야 했으며 다리에 들었던 멍에는 손가락 자국이 뚜렷이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나오미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아있는 증거라고는 다리에 든 멍밖에 없었고 물속에 사는 사람이 나를 아래로 끌어당겼다라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를 따로 조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와바시 강은 러브랜드의 오하이오 강의 다른 지류이기 때문에 연결된 수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날 나오미의 다리를 잡고 끌어당긴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970년대를 끝으로 러브랜드의 개구리 인간은 더 이상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러브랜드시의 마스코트가 되며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미지의 생명체가 아닌 전설 속에 등장하는 환상 동물일 것이라 여겼죠. 그렇게 러브랜드 프로그는 20세기를 끝으로 그 막을 내리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던 2016년 8월 10대 청소년이었던 샘 제이콥스는 여자친구와 함께 러브랜드시에 위치한 이사벨라 호수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포켓몬고라는 게임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포켓몬고는 GPS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게임으로 해당 장소를 직접 찾아가야만 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 게임이었죠. 그들은 목표로 하는 게임 몬스터를 잡기 위해 인적이 드문 호숫가 귀퉁이까지 걸어갑니다. 이미 해는 떨어진 뒤였고 주변에는 가로등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휴대폰 불빛에 의지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죠. 인도를 살짝 벗어나 숲을 속으로 들어간 바로 그때 칠흑같이 어두운 물가 근처에 아이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아이가 아니라 커다란 개구리였어요. 이건 우리가 게임에서 찾던 몬스터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1m 크기의 개구리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고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뒷다리로 일어서더니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 강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당 소식은 지역 방송국인 신시내티 TV를 통해 보도되었고 미 전역에 큰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샘이 직접 찍은 사진과 동영상도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동영상은 어두워서 잘 분간할 수 없지만 밝기를 조정한 사진에서는 개구리를 닮은 머리와 몸체, 노란 빛의 안광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죠. 사건의 논란이 거세지자 사람들은 샘과 그의 여자친구가 벌인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할 게 뻔하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으로도 남겼습니다. 너무 어두웠던 것이 아쉽지만요. 저는 이것이 예전에 유행했던 러브랜드의 개구리 인간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인지 알지 못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저와 여자친구가 아이 크기의 개구리를 봤다는 것과 그것이 두 발로 걸어 강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실임을 할머니의 무덤에 맹세할 수 있습니다. 러브랜드의 개구리 인간은 단순한 지역 전설이 아닌 실제하는 생명체인 걸까요? 1970년대를 끝으로 자취를 감춘 개구리 인간은 2016년 다시 목격되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양서류이지만 사람과 유사한 신체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같은 기본 장기를 공유하기 때문에 옛날 과학 실습 시간에는 개구리를 해부하기도 하였죠. 장기뿐 아니라 신경계와 순환계, 소화기 및 호흡기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부 기관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도 하는데요. 어쩌면 수많은 개구리 중 특별한 돌연변이 개체가 진화를 거듭하여 외형마저 인간과 비슷하게 변한 것은 아닐까요? 개구리 인간이 정말 실존한다면 러브랜드의 강가 아래에는 대체 몇 마리의 개구리 인간들이 있는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55년 8월 28일 동아일보 사회면에 기이한 내용의 기사가 실립니다. 길이 약 2m나 되는 새우가 사람을 물어제친 진기한 이야기가 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만제도리에 거주하는 최군은 혼자 수영을 하던 중 돌연 바닷속에서 무엇인가 최군의 몸을 물고 깊은 곳으로 끌고 갔다. 놀란 사람들이 최군을 구출하여 해변까지 데리고 오니 최군은 2m는 되어 보이는 새우에게 물렸다고 말을 하였다. 이 거대 새우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생포되었지만 최군은 새우한테 물린 상처로 인하여 2시간쯤 지나 절명하였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당시 신문에 실린 실제 기사 내용입니다. 길이가 무려 2m나 되는 거대한 새우에게 물려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새우 중 크기가 가장 큰 대하라고 해봐야 체장이 20cm 내외입니다. 2m라는 크기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불가능한 수치이죠. 혹시 최군이 무언가 잘못 본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기사 마지막에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거대 새우가 생포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마을에 살던 어민들이 그것을 실제로 보고 2m 크기의 새우다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인데요. 같은 날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는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몸집이 비대하고 길이가 2m나 되는 새우가 수영을 하던 청년을 물어 절명케 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전라도 진도에서 발생하였다. 만제도리 앞바다에서 수영하고 있던 최군은 바닷속에서 출몰한 2m 크기의 새우에게 급소를 물렸다. 새우는 최군을 물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최군은 새우와 약 1시간에 걸쳐 사투를 벌인 끝에 해변가에 이르렀다. 하지만 출혈이 너무 심한 탓에 2시간 후 목숨을 잃었다. 새우는 근처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생포되어 보관 중에 있다고 한다. 최군은 무려 1시간 동안 바닷속에서 사투를 벌였고 그로 인해 제때 지혈을 하지 못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에서도 그 거대 새우는 사람들에 의해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사람들이 보관도 했다고 하나 이후에 후속 보도나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대중들은 처음 보는 커다란 바다 생물을 거대 새우라고 오해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바다에 사는 갑각류 중 크기가 2m에 달하는 것은 사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보아도 그 정도 크기를 가진 해양 갑각류 및 새우종은 존재하지 않죠. 그나마 왕개, 즉 킹크랩이 다리 길이를 포함하여 2m 남짓 자라는 경우가 있지만 바다 사람들이 개를 새우로 오해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또한 국내에 서식하는 왕개는 주로 동해에 분포하며 바닥을 기어 다녀야 하는 신체 구조상 수면 위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날 최군을 공격한 바다 괴물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혹자는 그것이 심해의 희귀 생명체 혹은 고대 해양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정 이유로 인해 그네까지 올라온 미지의 심해 어종이거나 멸종을 면한 고대 해양 생물이라는 건데요. 머나먼 과거에는 이러한 거대 새우가 실제로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학명 아이기로 카시스, 바다의 신이라는 뜻을 가진 이 고대 새우는 최대 크기가 2m에 달했다고 하죠. 하지만 아이기로 카시스는 5억 년 전에 바다를 헤엄치던 현재는 멸종한 해양 생물입니다. 5억 년의 세월을 딛고 살아남은 개체가 그날 진도 앞바다에 출몰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죠. 놀라운 것은 2m 이상의 갑각류가 나타났다는 것이 이론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필연적으로 노화를 겪게 됩니다. 세포 분열을 반복할수록 염색체 끝부분에 위치한 텔로미어라는 입자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노화이죠. 놀랍게도 바다까지는 이 텔로미어를 복구하는 효소인 텔로머라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다까지는 노화를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요. 이론상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먹이 사슬의 하위 개체라는 점과 탈피할수록 단단해지는 껍질로 인해 겪는 탈피 실패로 인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천적이 없는 환경에서 탈피만 잘하면 바다까지는 이론상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살며 끝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탈피의 문제를 겪지 않게끔 진화한 특수 개체가 수백, 수천 년의 세월을 살아내며 그 몸집을 거대하게 불린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2014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일반적인 개까지의 10배에 달하는 돌연변이 개체가 잡혀 해양 전문가들을 당황시키기도 했습니다. 진도 앞바다에 출현했던 것도 이와 비슷한 돌연변이종 갑각류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그저 해양 사고의 일종일 것이라 말하며 신문 기사에서 언급된 살인새우, 거대 해양괴수는 없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2013년 3월 진도 해상에서 기이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10톤에 달하는 새우잡이 어선이 전복되어 선원 7명이 실종된 것인데요. 이상한 것은 15m 길이에 달하는 대형 어선이 두 동강 난 채로 선미와 선수가 따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조타실의 지붕과 엔진은 어딘가로 날아가 버려 사라졌으며 배의 밑바닥에는 무엇인가에 긁힌 흔적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조사한 해경은 매우 이상하고 드문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른 선체나 암초와의 충돌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사고 발생 이유는 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죠. 어쩌면 사고를 일으킨 존재가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이것이 1955년 최군을 공격한 미지의 해양 생물체라면 그것은 이제 대형 어선을 두 동강 내버릴 정도로 성장해버린 걸까요? 진실은 아직 바다 저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훗날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린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생전 여러 국가를 여행하며 그에 관한 다양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저서로 남겼습니다. 그 중에는 내용이 굉장히 기이하여 현재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기록들도 있는데요. 블레미아이라는 원시 부족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러하죠. 리비아의 서부 지역 울창한 숲이 우거진 언덕에는 거대한 뱀, 뿌리 있는 당나귀 등 이상한 야생동물들이 많이 산다. 또한 그곳은 머리 없는 부족의 고향이 되는 곳이기도 한데 그들은 머리가 없는 대신 가슴에 눈과 입이 있다고 한다. 거대한 뱀은 아나콘다, 뿔이 있는 당나귀는 사냥이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 없는 부족은 그 정체를 도무지 알 수 없는데요. 훗날 블레미아이 혹은 블레미에스라고 이름 붙은 해당 원시 부족은 헤로도토스의 최초 언급을 시작으로 다양한 고문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지리학자 폼포니우스 멜라의 저서 속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머리가 없는 아프리카 부족, 로마의 박물학자였던 플리니우스의 자연사에 기록된 머리가 없고 입과 눈이 가슴에 박혀있는 북아메리카 블레미에스 부족 등 머리가 없는 아프리카의 기이한 부족 이야기는 지식인들의 저서를 통해 끊임없이 언급되었죠. 당시 개척되지 않은 세계 어딘가 신비로운 짐승들이 살 것이라는 이야기는 숱하게 많았습니다. 눈이 하나만 달린 사이클롭스, 여러 동물들의 특징을 합친 키메라 등 가보지 못한 나라의 기이한 생물 이야기는 작가 및 여행가들의 입을 타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소문이거나 신화 및 전설에서 비롯된 일종의 민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미아이는 좀 달랐는데요. 블레미아이를 묘사하고 기록한 이들은 작가나 여행가가 아닌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업적을 인정받는 역사가와 학자들이었으며 각기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이들은 마치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공통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그들에 대한 목격과 보고는 1000년 넘게 이어졌죠. 1211년 페르메스라는 이름의 모험가는 에티오피아의 한 섬에서 머리가 없는 부족을 만났다고 기록하였다. 그들은 머리가 없는 대신 가슴과 어깨에 눈과 입이 달려 있었다. 기록들은 대부분 이렇게 단편적인 형식을 띄었지만 머리가 없으며 가슴에 눈과 입이 달려 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격되는 위치는 북아메리카 근방으로 리비아 혹은 에티오피아 쪽에 치중되어 있었는데요. 중세에 접어들고 기록이 점점 중요한 업적으로 자리 잡으며 블레미아이에 대한 묘사와 언급 역시 좀 더 구체화를 띠기 시작했죠. 1300년경 제작된 현존하는 가장 큰 중세 지도 해리퍼드 마파 문디 지도에는 에티오피아 나일강 상류 지역에 사는 블레미 부족에 대한 언급과 묘사가 있으며 1363년 그려진 라놀프 히덴 지도에서도 에티오피아에 사는 머리 없는 자들에 대한 비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1463년 제작된 비앙코 세계지도, 1448년 제작된 안드레아스 발스퍼거 지도에도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블레미아이 부족에 대한 사파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기록은 중세 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프랑스어 필사본 존 맨더빌 경의 여행기에서 머리가 없고 양쪽 어깨에 눈이 있는 모세
잘생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목격된 위치 역시 아프리카 북부이죠. 하지만 블레 미아이라고 불리던 기이한 부족이 중세시대까지 아프리카에 생존해 있었던 건지 아니면 헤로도토스와 같은 고대 역사가의 기록을 토대로 그들을 묘사만 한 것인지 확실치 않았는데요. 현대의 학자들은 중세의 각종 지도와 기록에 등장하는 블레 미아이는 실제 발견에 대한 묘사가 아닌 신비로움을 더하기 위한 요소일 뿐이라고 말하였죠. 반면 실질적 발견으로 인해 블레 미아이가 중세 지도에 그려진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이후로도 그들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발견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16세기 영국의 군인이자 탐험가였던 윌터 롤리경은 베네수엘라 지역을 탐험한 뒤 남긴 저서 기아나의 발견에서 에와이 파노마라고 불리는 머리 없는 부족에 대해 설명합니다. 윌터는 책 어디에서도 그들을 블레 미아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며 관련된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그가 블레 미아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그것과 똑같은 것을 목격하고 따로 명칭을 붙인 것이라 해석할 수 있죠. 윌터가 탐험을 하던 때와 비슷한 시기 영국 작가인 리차드 하쿨루이트와 프랑스의 선장 존 록도 머리 없는 아프리카 부족 목격에 대한 보고를 작성한 이력이 있습니다. 과연 머리 없는 부족 블레 미아이는 한때 실제했던 기이한 인간적인 걸까요? 프랑스의 민족학자인 조셉 라피타오는 그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원시 부족은 맞지만 익히 알려진 것 같은 기이한 생물체는 아니었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어깨에 깊게 박아 웅크리는 형태를 취하는 일종의 지역적 특성을 가진 원주민 부족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부족 간의 싸움, 동물과의 전투 등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던 전술이었을 것이며 이러한 특성은 그들의 어깨를 올리고 머리를 내리는 방향에 독특한 신체 진화를 이루어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리가 없다거나 가슴에 눈과 입이 달려있다는 것은 분명 과장된 묘사이다. 몇몇 이들은 목격자들이 유인원을 잘못 본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유인원의 한 종인 보노보는 발달한 승모근과 특이한 체형으로 인해 가만히 웅크려 있으면 마치 가슴에 얼굴이 달린 것과 같은 모양새로 보이기도 하죠. 블레 미아이가 실존했던 고대 종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그들이 창이나 방패 등의 무기를 들고 있었다는 전제로 볼 때 유인원은 아니었을 것이며 라피타우의 말대로 부족의 특성으로 인해 기이한 모습으로 진화를 거듭한 고대인들일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과거의 역사가들이 언급한 대로 머리가 없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그렇게 보일 법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말하죠. 이들은 그저 생존을 위해 조금 특이하게 진화한 먼 옛날의 원주민 부족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을 감추고 있는 미스터리한 고대 인류인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66년 11월 15일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포인트 플레전트 마을. 스카베리 부부는 인근 숲으로 야간 드라이브를 나섰습니다. 남편인 로저가 운전을 맡았고 린다는 그 옆좌석에 앉았죠. 한참 숲으로 차를 몰던 중 린다가 창밖에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무언가를 목격하게 됩니다. 훗날 린다는 그 순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번뜩이는 붉은 안광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잘못 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것이 자동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린다는 로저에게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자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이를 보지 못한 로저는 린다가 도로 위에 놓인 경광등 따위를 잘못 본 거라 여기며 개의치 않아 하였죠. 둘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쿵 하고 로저의 차에 무언가 부딪히는데요. 그는 자신이 로드킬을 저지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인근 숲에서는 종종 고라니 같은 산짐승이 튀어나오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죠. 로저가 차 밖으로 나가 확인해 보려고 하자 얼굴이 하얗게 지는 린다가 그를 말립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거의 우는 목소리로 저건 산짐승이 아니라고 소리질렀죠. 그리고 어렴풋한 달빛에 드러난 그것은 린다의 말대로 고라니 같은 산짐승이 아니었습니다. 2m는 되어 보이는 신장, 온몸에 수북한 검은 털, 머리가 없는 대신 가슴에 달려있는 붉은 빛의 두 눈, 등 뒤에 달려있는 커다란 날개까지. 운전석에 앉아있던 로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도 같은 직감을 느낍니다. 빠르게 차를 돌려 그것과 멀어지려는데 괴생물체가 날개를 한 번 펄럭이고는 무서운 속도로 차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이어진 추격전은 숲을 2개쯤 지나고 민가가 보일 즈음에야 끝이 났죠. 집으로 돌아온 로저는 자신이 본 것을 다른 이웃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숲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이상한 것을 목격했고 자신들을 위협하듯 쫓아왔다고 말이죠. 그러나 괴생물체에 대한 목격담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같은 날 밤 스카베리 부부가 야간 드라이브를 하던 때와
비슷한 시간 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던 네웰 패트리치는 거실에 켜둔 TV의 채널이 마음대로 돌아가며 지지직거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뒤이어 주방의 가스 밸브가 저절로 잠기는 소리까지 났는데요. 전기 문제라 생각한 그는 차단기를 확인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죠. 그런데 패트리치가 키우던 강아지 밴딧이 갑자기 맹렬하게 짖기 시작합니다. 밴딧이 짖는 방향을 바라본 그는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마당에는 성인 남성인 그보다도 덩치가 훨씬 더 큰 짐승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두운 밤이라 생김새가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패트리치는 그것이 당연히 곰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는데요. 짐승은 두 발로 서 있었으며 머리는 없는 것 같았고 가슴팍에는 붉게 빛나는 두 개의 커다란 눈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키키하고 불규칙하게 울기도 하였죠. 잠깐의 대치 상황에 이어지고 순간 밴딧이 묶여있던 목줄을 끊어낸 뒤 괴생물체가 있는 방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짐승은 곧장 뒤로 돌아 숲속으로 사라졌는데요. 패트리치는 그 뒷모습에서 분명 거대한 날개 두 짝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뛰어가는 밴딧을 계속해서 불렀지만 밴딧은 그것을 쫓아 어두운 숲속으로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후일 패트리치는 이 괴생물체에 대하여 마치 인간 크기의 나방을 본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같은 날 포인트 플레전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목격된 이 생물은 기묘한 외관 때문에 나방인간, 즉 모스맨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마을에서 모스맨을 목격했다는 제보는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목격담의 형태는 비슷했습니다.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커다랗고 검은 물체를 보았다. 붉은 눈을 번뜩이며 빠른 속도로 활강했다. 어딘가에서 자신을 가만히 노려보았다는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죠. 그러던 1967년 12월 15일 포인트 플레전트와 오하이오주의 카노가를 잇는 실버 브릿지 부근에서 모스맨을 보았다는 신고가 쏟아집니다. 실버 브릿지의 철골 위쪽에 올라앉아 가만히 도로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모스맨은 머지않아 호련히 사라져버렸다고 하죠. 그런데 모스맨이 목격된 당일 실버 브릿지가 붕괴되며 다리 위에 있던 46명의 사람들이 전부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합니다. 러시아어에 몰린 차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인데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모스맨은 참사를 예고한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실버 브릿지에서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모스맨은 갑자기 자취를 감추어 버렸는데요. 1년여간 마을의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던 목격담과 제보들도 한순간에 뚝 끊겨버렸죠. 그런데 이후 세계 곳곳에서 모스맨과 비슷한 외형의 괴생물체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기이한 것은 목격된 곳들이 대부분 대형 참사나 재앙이 닥치기 직전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모스맨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출몰하였습니다. 중국에 기록적인 홍수가 내려 강물이 범람하고 둑이 터지는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인근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았다고 합니다. 검은 용이 먹구름 사이를 날아다니는데 비늘이 아니라 거칠고 부슬부슬한 털이 나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소문의 주인공이 모스맨일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대홍수 이후에도 비슷한 형태의 괴생명체를 목격했다는 소문은 한동안 이어졌죠. 1986년 4월 인류 최악의 사고라고 불리는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고 당시에도 모스맨과 유사한 생물체를 보았다는 증언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북부의 원자력 발전소 제어실에서 근무하던 인부들은 사고 전날 하늘을 나는 이상하고 거대한 생물체를 보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후 1999년 러시아 모스크바의 아파트 폭탄 테러 사건에서도 모스맨 목격담은 이어졌는데요. 사람들의 증언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검은 털에 쌓인 인간 형태의 새 같다고 말하였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혹자는 모스맨이 재앙을 예고하는 새가 아니라 재앙을 몰고 오는 새일 것이라 말하며 악마의 실체화라고 불안에 떨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신비주의자들은 모스맨에 대해 외계 문명에서 찾아온 감시자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흥미 위주의 가설로만 보기 어려운 것은 모스맨이 최초로 목격된 포인트 플레전트가 예로부터 UFO 발견이 굉장히 잦은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계는 모스맨에 대해 그저 대형 맹금류일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비슷한 것을 목격한 것은 일종의 집단 히스테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둡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뉴스와 인터넷 등에서 본 모스맨의 이미지가 겹쳐지며 착각을 했다는 것인데요. 목격자들이 증언한 키키하고 우는 소리와
검은 털로 짐작했을 때 검독수리일 확률이 가장 높다고도 덧붙였죠. 빠른 속도로 급강하하는 모습 역시 검독수리와 같은 맹금류가 사냥을 할 때 자주 보여주는 행동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검독수리 종은 유라시아 대륙에 주로 분포되어 있기에 포인트 플레전트에서 목격하기 어려운 종류의 동물이었습니다. 또한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한 두 발, 가슴에 달린 눈, 붉은 안광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죠. 이후 다양한 논란과 가설이 이어졌지만 모스맨에 대한 이렇다 할 단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모스맨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는 듯 보였죠. 그러던 2013년 칠레의 뉴스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됩니다. 산티아고에 위치한 넓은 광장에서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스맨이 포착되었다는 것인데요. 거의 2m는 되어 보였습니다. 날개를 쭉 펴고 하늘을 빠르게 지나갔어요. 칠레의 한 방송사는 모스맨이라고 주장하는 괴생물체를 목격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목격자들은 자신이 본 것을 직접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였는데요. 그 모습은 익히 알려져 있던 모스맨과 상당히 흡사했습니다. 사람과 비슷한 외형에 커다란 날개를 펄럭이는 모습이었죠. 놀라운 것은 해당 뉴스의 인터뷰가 보도된 이후 자신도 비슷한 곳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제보가 세계 곳곳에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1996년쯤 저도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생물과 저는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키는 2m가 넘어 보였으며 거대한 날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산속에서 제가 본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주 높은 나무에서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고 있었어요. 또 2016년 자신이 모스맨을 촬영한 것 같다며 지역 뉴스에 사진을 제출한 익명의 제보자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보자가 사진을 찍은 곳은 모스맨 목격담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 플레전트였는데요. 제보자는 해당 사진에 대해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였죠. 이어진 전문가 분석 결과에서도 사진에서 조작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모스맨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그날 밤 밤하늘에 무언가 날고 있었으며 그것은 아주 긴 다리를 가졌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이것과 비슷한 새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돌아왔다라고 말하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사진에 찍힌 생물의 정체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스맨 미스터리.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모스맨이 다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걸까요? 진실은 아직 저 하늘 너머에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정의의 편에서 악을 심판하였다는 혜택. 사방신 중 하나로 넘치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주자. 신통한 도수를 부리며 사람을 홀려 잡아먹는다는 9거리의 구미호. 이들은 모두 동아시아의 고대 역사에 등장하는 환상수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구절과 그림으로 남아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왔죠. 반면 이들과 같은 환상수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실존했던 동물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기린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린은 개와 비슷한 몸에 커다란 뿔을 가진 신성한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지는 상상의 동물인데요. 현대의 학자들은 중국에 서식하던 사불상이 기린의 실제 모티브가 되었을 것이며 크게 자라는 뿔을 보고서 그것의 의미를 담아 일종의 환상화를 거쳤을 거라고 말하였죠. 이렇게 고대에 존재하던 신비로운 동물들은 현대에 들어서 그것의 정체가 명확히 판가름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아직도 그 실체가 베일에 쌓여 존재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동물들 또한 있는데요. 고대 중국에 서식하였다고 알려진 맹독조, 짐새가 바로 그러하죠. 짐조는 살모사를 먹고 사는데 온몸에 독이 가득하여 그 새의 기수로 담근 음식을 먹으면 곧 사람이 죽는다. 짐조는 강한 독이 있어서 둥지 근처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 분뇨나 깃이 잠긴 음식을 먹으면 즉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불길하게 여기고 멀리하였다. 짐조의 모습은 백로 혹은 외가리와 유사하다. 몸집은 독수리보다 약간 큰데 목과 부리, 다리가 특히 길다. 발톱은 3개로 부리는 밝은 구릿빛에 깃털은 검은빛이 감도는 보라색이나 자록색을 띈다. 눈알은 붉은색이고 머리에는 수리처럼 깃털 벼이 있었다. 암수가 함께 살며 새끼를 돌보았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그들을 일컬어 한 쌍의 암살자 부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짐주에 대한 기록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대 역사서와 공문서에 기록된 것만 수십 개에 달하며 민간 기록까지 합치면 그 수는 수백 개가 넘어가죠. 짐조의 짐은 짐새 짐이라는 고유한 한자어인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독조라는 특징으로 인해 어느 문헌에서도 좋은 의미로 기록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짐조는 그 독을 이용한 살인이라는 뜻의 짐살, 짐조의 깃털로 담근 독주라는 의미의 짐주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곧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짐조의 독은 깃털, 부리, 내장, 피 무엇에서도 추출이 가능했으며 위력은 가히 절대적이라 섭취하는 즉시 사람을 절명에 이르게 한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도끼가 얼마나 강력한지 짐조가 날아오르기만 해도 그 아래 있던 들짐승들이 고꾸라지고 사람은 정신을 잃을 정도라고 하죠. 짐독은 물과 같은 액체에 잘 녹아들었으며 무색, 무미, 무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소리 소문 없이 암살을 하는데 유용했다고 합니다. 초평 원년 동탁이 임금을 시해하고 황후를 짐독으로 독살하여 왕실을 뒤엎어버렸다. 진시황에 의해 처형될 것을 두려워한 여불위는 짐주를 먹고 스스로 생을 끊었다. 여태오가 조왕을 장안으로 불러 짐독으로 그를 죽였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굵직한 기록을 남긴 이들도 짐독과 짐주에 관한 이야기에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희대의 악녀라고 불리는 여태오가 굉장히 애용했던 암살 무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질적인 기록들이 있음에도 짐조는 아주 오랜 시간 상상 속의 동물로 불렸습니다. 기록들은 대부분 기원전의 것들이며 이후 시대를 거듭할수록 관련 기록이 급격히 줄어나가 서기 6세기쯤부터는 중국 내에서도 전설의 동물 취급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659년 작성된 의학서 신수본초에서 짐조는 그 존재와 기원을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적어놓은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죠. 현대에 들어서도 짐조의 인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먼 과거의 기록과 그림들 말고는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할 뿐더러 독조라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특징을 갖추었다 보니 학자들 또한 고대인들의 상상과 문화가 빚어낸 가상의 동물이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자국민인 중국인들 또한 짐조는 봉황 같은 환상종이라 여겼죠. 지구상에 존재했던 새들, 현존하는 새들을 전부 통틀어 보아도 짐조처럼 맹독의 특징을 가진 독조는 단 한 번도 관찰된 이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영국의 저명한 과학저널 네이처지에 놀라운 내용이 발표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짐조는 살모사, 거미, 진해, 두꺼비 등 독이 있는 생물을 섭취함으로써 몸에 독을 저장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마치 짐조처럼 독충을 섭취하는 것으로 체내에 맹독을 품는 것이 가능한 독조 피토휘가 발견되었던 것이죠. 뉴기니에 서식하는 피토휘는 독이 있는 딱정벌레를 섭취함으로써 몸속에 독을 축적하였으며 그렇게 쌓인 독은 사람의 혈관에 주입할 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작은 새는 짐조를 허구 역사에서 실제 역사로 흐름을 바꾸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기록상 짐조와 같은 방식으로 독을 생산해내는 조류가 있다는 것은 곧 짐조의 실존에 대한 큰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전설 속 괴조 짐조에 대한 보다 진중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존의 가능성을 두고 짐조의 기록을 하나둘씩 파헤치자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기록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세밀하고 다양했으며 그 묘사들 또한 놀랍도록 일관되었던 것이죠. 또한 기록들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지 않았으며 비슷한 시기, 동일한 지역 등 서로 긴밀한 연결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록 중에는 법을 어기고 짐조의 새끼를 사육하려 한 남성을 처형하고 새끼는 도성 거리 한복판에서 불태워 죽였다라는 구절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짐조라고 불렸던 명확한 실체를 가진 동물이 존재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송나라 남송시대의 기록 중에는 짐새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황제가 새가 산다는 산을 통째로 불태웠다는 기록도 존재했으며 진나라 시대 때 있었던 실제 법령 중에는 짐조를 장강 이북으로 반입하거나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령이 실제했다는 것도 밝혀집니다. 하지만 체계적이었던 기록은 남북조 시대를 마지막으로 일관성이 없어지고 급격히 줄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짐조는 고대 중국에 실존했던 동물이나 이 시기쯤 하여 멸종을 맞게 된 것이라고 유추하였는데요. 강력한 특징과 영향력으로 인해 멸종한 뒤에도 한참을 전해져 내려오며 전설화된 것이라 추정하였죠. 짐조가 날자 그 아래 자라던 작물들이 모두 말라 비틀어졌다. 짐조가 바위에 앉아 있다가 날아오르니 그 도끼에 바위가 부서져 내렸다 같은 허구성 기록들 역시
짐조의 멸종 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일종의 민담화를 거친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남북조 시대 때 한족들이 대거 남하하는 과정에서 농사를 위해 대규모의 습지와 정글을 없앤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들은 해수 구제 차원에서 맹수들을 잡아들이기도 했고 때로는 산을 통째로 불태우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었고 멸종하기도 했습니다. 짐조의 주 서식지라고 알려진 중국 남부의 광둥성 지방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우거진 원시림이 존재하였던 곳이기도 하죠. 짐조는 독이 있는 동물들이 가득한 고산지대에서만 사는 희귀종이어서 개체수가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 수가 줄기 시작하자 마치 도화선에 불이 붙듯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완전한 멸종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암살을 두려워한 황제들이 짐조를 찾는 족족 죽이기도 하였고 그것을 불길하게 여긴 서민들 역시 달갑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위적인 사냥도 멸종에 큰 축을 보탠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짐조는 먼 고대 중국의 원시림에 실존했으나 결국 그 맥이 끊겨버린 걸까요? 놀라운 것은 이미 멸종한 지 한참이 지난 뒤라고 알려진 17세기 조선시대 때의 기록에도 짐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숙종 15년 동평군이 북경에서 짐조를 사가지고 왔다고 하니 그 화를 예측할 수가 없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인조의 손자였던 동평군이 북경에서 짐조를 들여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맹독조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내용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현대의 학자들은 짐조가 고대에 실존한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동평군이 들여온 것이 실제 짐조는 아닐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전승되어 온 전설을 믿고 비슷한 다른 새를 구입한 것일 거라는 해석이었죠. 반면 몇몇 이들은 이 기록을 근거로 짐조는 당시까지도 멸종하지 않았고 17세기 근방까지 중국의 내륙 어딘가에 서식하거나 비밀리에 양육되었을 거라 말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동평군이 사왔다는 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주류 학계에서도 짐조를 고대에 실존하였다가 오래전 멸종해버린 새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구의 태초 이래 가장 강력한 맹독을 지녔던 동물이라 전해지는 맹독조 짐조.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틸라무크족의 한 소년이 강으로 연어를 잡으러 나갔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된 소년이 눈물을 뚝뚝 흘리자 가문비나무 숲에서 거대한 새가 나타났다. 몸집이 어찌나 큰지 날개를 펄럭일 때마다 땅이 울리고 천둥 소리가 났다. 새는 한쪽 발로 소년을 낚아채 바다로 간 뒤 남은 한쪽 발로 고래를 잡아다 주었다. 소년이 물고기가 너무 커 먹을 수 없다고 울자 새는 이내 멀리 날아가 버렸다. 미국 인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문화인류학자 프란츠 보아스는 콰키우틀족, 이뉴이족, 틸라무크족 등 아메리카 전역의 인디언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인물입니다. 그는 인디언의 생활 양식과 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기 위해 인디언들의 마을에 상주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 소통했는데요. 덕분에 이방인 신분을 극복하고 부족 내에서 전승되어 온 전통, 문화, 신화 전반에 대한 내용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 신화에는 공통적으로 거대한 새가 등장한다. 전반적으로 매를 닮았으며 날갯짓 소리는 천둥 같고 눈빛으로 번개를 만든다. 사람들은 이 새를 천둥새라 부른다. 인디언 신화에 나오는 천둥새의 생김새는 되게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맹금류를 닮았으며 고래를 한 발로 잡아챌 정도로 몸집이 거대하죠. 인디언들은 천둥새의 한쪽 날개 길이는 전쟁용 카누의 2배이며 깃털은 반으로 접어야 화살통에 들어갈 정도로 길다고 설명합니다. 성질이나 역할에 대한 묘사는 부족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퀼라 유투족은 태초에 육지 대부분을 뒤덮는 대홍수가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천둥새와 거대 고래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메노미니족 신화 속 천둥새는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산에 살며 식인뱀 미시케누빅으로부터 인간을 지켜주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요. 수족의 신화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도마뱀 운크테 힐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수호신 같은 이미지죠. 오지부에족은 북아메리카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천둥새가 봄이 되면 다시 돌아와 사악한 영혼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가을이 되면 다른 새들과 함께 남쪽으로 날아가 겨울을 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신화에 나오는 천둥새에 대한 묘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상에 대하여 적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새의 몸집이나 날개 크기를 지역에 자생하는 나무,
전쟁용 카누 등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과 비교하고 있다. 오지 부해족 신화에 나오는 천둥새는 계절에 따라 서식지와 월동지를 이동하는 철새의 특징을 보인다. 이런 내용들이 일부 신비주의자들로 하여금 전설 속 천둥새가 실존하는 동물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일부 민속학자들은 거대한 새에 대한 전승이 북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이어져 온 것은 당대의 인디언이 실존하는 동일한 대상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인디언 신화에서 천둥새가 인간을 보호하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그려지는 것은 크고 강한 짐승을 인간에게 이로운 존재로 미화시키는 일종의 신격화를 거친 것이라고 해석하였는데요. 일부 부족에서 천둥새와 외형이 비슷하나 인간이나 가축을 잡아먹는 거대 식인조 전승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격화를 거치지 않은 거대 조류 이야기가 원형을 유지한 채 전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콰키우틀족은 갑자기 나타나 사람을 낚아채가는 식인조를 두려워하고 숭배하면서 새의 모습을 본뜬 탈을 만들어 쓰고 다녔다. 피아사는 매우 큰 새로 큰 사슴을 거뜬히 낚아채갈 수 있었는데 그 새가 인육 맛을 알게 된 후 일리니족을 비롯해 많은 인디언들이 공포에 떨었다. 그들의 주장처럼 천둥새와 거대 식인조는 동일한 종이었던 걸까요? 과거의 인디언들은 정말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 조류를 목격했던 걸까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미국 내 거대 조류에 대한 목격담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890년 4월 26일 미국의 지역신문 툼스톤 에피그래프에 실린 툼스톤의 천둥새 격추 사건입니다. 두 명의 목장주가 애리조나주 사막에서 날개 달린 괴수를 목격해 사살하였다. 사살된 괴물은 거대한 몸집을 가졌는데 악어처럼 이빨이 날카롭고 눈이 컸으며 꼬리와 깃털이 없고 날개는 마치 박쥐 같았다. 동물 사체는 마을 헛간에 전시되었는데 양옆으로 펼친 날개의 길이가 헛간보다 컸다. 사체 일부는 조사를 위해 보존될 예정이다. 해당 기사는 앞으로 어떤 사실이 새롭게 밝혀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끝맺는데요. 아쉽게도 이후 사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떤 종류의 연구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후속 보도는 없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 사진조차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지역 신문사의 허위 보도이거나 쇠퇴한 마을에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조작된 내용이라고 의심하기도 했죠. 이렇게 마을을 발칵 뒤집었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혀지는 듯 했는데요. 그러던 1963년 저명한 생물학자였던 이반 샌더슨이 천둥새에 대한 깜짝 발표를 합니다. 툼스톤 천둥새 격추 사건 당시 촬영했던 사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분실했다. 이반 샌더슨의 잃어버린 사진으로 인해 70여 년 전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뒤이어 1966년 잭 펄이라는 저술가가 사건 당시 촬영된 것이라며 페이트 매거진에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게재합니다. 6명의 남성이 거대한 동물의 날개를 펼치고 찍은 일종의 기념 사진이었는데요. 날개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가 11m 전후로 추정되는 동물의 모습이 찍혀 있었죠. 거대한 날개 크기보다 놀라운 건 동물이 마치 6천만 년 전 멸종된 익룡 같아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천둥새 전설은 인간과 익룡이 동시대에 조화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수족 인디언 전설에 따르면 먼 옛날 전사 일행이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사냥에 나갔다가 거대한 새가 번개에 맞아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다. 후에 새의 사체를 발견하였는데 날개 길이가 6m가 넘고 발과 날개에 큰 발톱이 있었으며 머리뼈는 길고 부리는 날카로웠다. 인디언 사회에서는 그 새를 천둥새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 새의 외형은 고대에 멸종된 프테라노돈과 일치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진은 툼스톤 천둥새, 툼스톤 익룡 등의 이름으로 재확산되기 시작합니다. 1979년에는 천둥새와 익룡이 같은 개체라는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까지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고생물학자 필립 제이 센터는 프로그램이 인디언 전설을 원전으로 하고는 있으나 일부 내용은 제작사의 의도대로 윤색되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메리카의 부자연스러운 역사의 저자 다니엘 코엔 역시 툼스톤 기사와 사진은 처음부터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천둥새의 실체를 증명할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였죠. 하지만 몇몇 반진화론자들은 천둥새가 익룡과 비슷한 고대 조류 중 하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초자연 현상 전문 미디어 스트레인지 매거진의 마크 처빈스키는 천둥새는 아르젠타비스, 하스트 독수리처럼 한때 지구상에 실존했던 대형 조류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 목격담을 종합해볼 때 최근까지 생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죠. 미국의 생물학자 이반 샌더스는 학계가 명명하지 못한 거대한 조류가 지난 수세기 동안 목격되었고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처럼
거대 조류 목격담은 미국 전역에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자신을 신비동물학 조사관이라고 밝힌 토마스 마르쿰은 천둥새 목격담을 제보받아 지도와 함께 상세한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14일 미시간주 벤 뷰런 카운티의 한 가정집 잔디밭을 깎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커다랗고 검은 그림자가 지는 걸 느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100m 상공 위 거대한 매처럼 보이는 새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다. 크기가 3에서 4m는 되어 보였다. 2016년 12월 17일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의 도로 운전 중에 갑자기 검고 거대한 새가 나타나 충돌했다. 그것은 벤 차량만큼이나 컸다. 헤드라이트가 깨진 채로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창밖에서 큰 새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이었다. 전설을 넘어 현실에까지 등장하는 천둥새. 과연 천둥새는 실존했던, 아니 실존하는 동물인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지중해 넘어 유목민이 거주하는 미개척 대륙에는 산과 강이 매우 많다. 숲이 유난히 우거져 있는 곳에는 개의 머리를 한 야수인 키노케팔로이가 살고 있다.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남긴 저서에는 키노케팔로이라고 불리는 기이한 인간종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팔과 다리, 몸통은 사람이지만 머리가 개의 형상을 띠고 있는 정체불명의 집단인데요. 이러한 개인간에 대한 내용은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 역사가 크테시아스의 저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인도 산악지대에 사는 개머리 종족은 동물의 가죽옷을 걸치고 개처럼 짖으며 서로 의사소통을 나누는데 사람을 만나면 으르렁거리지 않고 손과 손가락을 이용한 수신호로 대화를 나눈다. 남녀 모두 엉덩이 위에 꼬리가 있으며 그 길이와 털의 생김새는 각기 다르다. 크테시아스가 남긴 키노케팔로의 기록은 이 외에도 많은데요. 그 중에는 이들이 문명사회를 갖추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 인간들은 장사를 하지 않고 사냥을 하며 산다. 활을 당기고 창을 던지는데 매우 능숙한데 높고 험준한 산에 거주하기 때문에 어떠한 전쟁에서도 패배하지 않는다. 왕은 그들에게 주기적으로 활과 창, 검을 선물로 보내며 우호를 다졌다. 동시대 그리스의 여행가였던 메가스테네스 또한 인도의 산에 살며 짖는 소리로 소통하는 개머리 부족 기록을 남긴 이력이 있으며 로마의 여행작가였던 아엘리아누스도 인도에 살지만 인도어를 하지 않고 울부짖는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옛 문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개인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현재 저명하다고 평가받는 당대의 역사가라고 하더라도 기록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당시 발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땅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았고 입소문을 타고 전해지는 전설과 소문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상이 반영되며 일종의 허구성 기록이 쓰였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문제는 이러한 기록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기록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세계 각국에 넓게 흩어져 있었으며 비슷한 위치, 비슷한 묘사로 각 문헌에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13세기 이탈리아의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 견문록도 포함되어 있죠. 벵골만의 안다만 제도에는 신을 믿지 않는 야수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개와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빨과 눈도 영락없는 짐승의 형태이다. 향신료에 관심이 많고 쌀과 우유도 먹지만 주식은 사냥을 통해 잡은 동물의 날고기이다. 마르코 폴로는 개인간의 거주지가 벵골만에 위치한 안다만 제도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곳은 앞서 크테시아스, 메가스테네스, 아일리아누스가 언급한 인도와 지리적으로 굉장히 근접해 있는 섬인데요. 안다만 제도에 살았다는 개인간 기록은 마르코 폴로의 여행일지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격담은 15세기경까지 이어졌으며 15세기 초 편찬된 지리학서 경이로운 책에 그 사파가 실리기도 했죠. 중세 이슬람인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행가라고 불리는 이븐 바투타 또한 인도에서 목격한 개인간 기록을 자신의 여정기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이비 개와 같은 부족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힌두교도나 다른 어떤 종교도 믿지 않았는데 입모양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 탐험가들까지 인도에서 목격했다고 기록한 개인간 키노케팔로이.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문헌상에 표기된 위치적 특성을 토대로 키노케팔로이가 인도와 수마트라 사이에 위치한 섬 일대에 거주하던 멘타와이 부족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멘타와이 부족은 오래된 전통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돌 등을 이용하여 이빨을 날카롭게 갈아내 마치 짐승처럼 만드는 치아 연마 전통이었죠. 학자들은 치아 연마를 한 멘타와이 부족들을 본 옛사람들이
그것을 개와 비슷하다고 여겼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부족 고유의 페이스 페인팅, 의신용 마스크도 이들을 짐승처럼 보이게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정말 멘타와의 부족이 개인간 전설의 주인공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으르렁거리고 짖으며 소통하였다, 사냥을 하고 날고기를 섭취했다, 꼬리가 있었다 등의 기록은 부족의 전통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이에 대해 그저 과장 혹은 민담적 표현이라고만 예측하였죠. 놀랍게도 키노케팔로의 족이었다고 전해지는 이들 중에는 성인으로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예수를 안고 강을 건넜다는 성 크리스토퍼입니다. 그를 표현한 사파나 그림의 상당수에서 머리를 개처럼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죠. 개의 머리를 한 성 크리스토퍼는 오랜 세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그려지고 전해져 왔으나 18세기경 해당 표현들에 대한 금지령이 내려지며 그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그가 키노케팔로이로 그려진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이 존재하는데요. 10세기 후반 독일의 주교였던 슈파이어의 월터는 성 크리스토퍼가 원래는 잔악한 개머리 종족이었으나 아기 예수를 만난 후 세례를 통해 구원을 받아 키노케팔로이 최초로 기독교인이 되어 추후 성자로까지 추앙받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기록에 대하여 그저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일축하였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 크리스토퍼의 이빨이라고 불리는 짐승의 이빨이 중세 후기까지 전해지며 이탈리아의 베르첼리에 위치한 교회에 보관되어 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거대한 이빨을 보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순례자들이 몰려왔으며 이들은 키노케팔로이 최초로 예수를 섬기고 성직자가 된 크리스토퍼의 흔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중세 스페인의 인문학자였던 후안 루이스 비베스는 이빨을 실제로 보고 어금니의 크기가 아이의 주먹만 했다라는 후문을 남기기도 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빨은 점차 진위 여부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18세기 말쯤 교회에서 해당 이빨을 성유물 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숭배를 금지합니다. 이후 자취를 감춘 이빨은 어디로 사라진 건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죠. 어쩌면 크리스토퍼의 이빨에 감춰야만 하는 비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몇몇 이들은 옛날부터 이어져온 개인간 키노케팔로이에 대한 기록이 고대 이집트 저승의 신 아누비스를 거쳐 중세 및 현대까지 전승되는 세계 각국의 늑대인간 라이칸스로프, 웨어울프, 루가르 등의 전설에 영향을 준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키노케팔로이는 이 모든 신화의 기원이 되는 실체였던 걸까요? 아니면 외딴 섬에 살던 기이한 전통을 가진 부족민들이었던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77년 4월 21일 밤 10시 30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 도버. 빌 바틀렛은 친구 2명을 자신의 폭스바겐에 태운 채 함스트리트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드러난 그것은 멀리서 볼 때는 그저 담벼락을 타고 있는 고양이 혹은 개처럼 보였는데요. 차와 담벼락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그것은 평범한 짐승과는 거리가 멀어졌죠. 헤드라이트의 정면에 잡힌 것은 복숭아색 피부에 길다란 팔다리를 가진 정체불명의 생물체였습니다. 커다란 유리구슬처럼 반짝이는 주황색 눈을 가졌으며 입과 코는 없었는데요. 피부는 상어의 가죽과 같이 거칠고 축축해 보였는데 몸에는 털이 전혀 없었고 머리는 멜론처럼 둥그스름했다고 하죠. 크기는 굉장히 작아 바틀렛은 훗날 이때를 회상하며 길고 가느다란 팔과 다리를 가진 아기가 담벼락을 기어 오르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틀렛이 이것을 본 것은 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전까지 10초 남짓한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이미지는 보는 순간 그의 뇌리에 강하게 박혀버렸죠. 바틀렛은 곧장 친구들에게 방금 담벼락 위에 있던 이상한 동물을 보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서로 얘기하느라 바빴던 친구들은 바틀렛이 본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는데요. 그들은 다시 차를 돌려 문제의 장소로 가보자고 제안했으나 이미 잔뜩 겁에 질린 바틀렛은 이를 거절합니다. 바틀렛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본 것을 그림으로 남겼고 이것은 괴 생명체의 최초 스케치가 되었죠. 그로부터 2시간여가 흐른 밤 12시 30분경 존 박스터는 여자친구의 집을 나와 밀러 로드를 따라 집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외진 도로변이었으나 평소 늘 걷던 밤거리라 딱히 무서울 것은 없다고 생각하였죠. 밤스트리트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커다란 머리를 가진 사람이 멀리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누구야? 잘 안 보이는데 MJ 너야? 박스터는 그것이 자신의 동네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m 정도까지 가까워지자 박스터는 자신의 앞에 있는 것이 절대 자신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달빛에 어렴풋한 형체만 보였지만
그것은 1m 정도 되는 작은 키에 동그란 머리, 비정상적으로 긴 팔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스터가 다가가자 그것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니 이내 옆의 숲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는데요. 호기심이 생긴 그는 그것을 뒤쫓아 숲으로 들어갑니다. 머지않아 박스터는 언덕 위에 나무 옆에 서서 줄기를 잡은 채 서 있는 기이한 생물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주홍빛 눈으로 그를 가만히 쳐다보는 그것은 긴 발가락으로 바위를 감싸듯이 잡고 있었죠. 저것이 사람도 짐승도 아니라는 것을 느낀 박스터는 괴생명체가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발길을 돌려 숲을 빠져나갑니다. 마침 우연히 차를 타고 근처를 지나던 한 부부가 도로변을 뛰는 박스터를 발견하였고 차에 태워 무사히 집으로 데려다주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죠. 하루 뒤 자정 무렵 바틀렛과 박스터가 괴생명체를 목격한 인근의 스프링데일 애비뉴. 애비 브라함은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도로 근처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이상한 생물체를 목격합니다. 그녀는 그 생물에 대하여 수박처럼 보이는 큰 머리와 헤드라이트에 반사되는 유황색 눈, 머리카락이나 털은 없고 피부는 황갈색, 짧은 몸과 길쭉한 팔다리를 가졌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앞서 바틀렛과 박스터가 목격한 괴생명체의 생김새와 아주 비슷했죠. 이후 이 기이한 목격과 소문은 암호 동물학자인 로렌 콜먼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암호 동물학이란 아직 기원이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동물종을 증명해내는 것으로 로렌은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였죠. 당시 학교는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로렌은 해당 괴생명체를 목격한 이들의 집을 각각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로렌은 그들이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지 우선 조사하였는데요. 목격자들은 다들 인근 학교에 재학하는 중고등학생으로 비슷한 나이대를 가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서로 전혀 일면식이 없었으며 이름도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21일 밤에서 22일 자정까지 약 25시간 정도 되는 시간 사이에 기괴한 생명체를 목격했다는 점 하나뿐이었죠. 목격한 3명은 모두 술이나 약에 취하지 않은 온전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본 것이 그저 들짐승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세 사람이 설명하는 괴생명체의 생김새는 놀랍도록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죠. 괴생명체가 목격된 장소를 구체적으로 종합한 로렌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틀렛, 박스터, 애비가 목격한 지점은 각각 서로 3km 이내로 근접해 있었으며 그 지점을 연결하자 완벽한 직선이 그려진 것이죠. 이것은 최초 바틀렛의 목격 이후 그것이 길을 따라 쭉 이동하다가 박스터와 마주하였고 다음날 밤 인근에서 애비에게 한 번 더 목격되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로렌은 이들을 따로 인터뷰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로 입을 맞추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것은 그날 밤 그들이 분명히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을 의미했죠. 로렌은 발견된 지역명을 토대로 괴생명체에게 도버 데몬이라는 명칭을 붙여주었고 이후 사건은 지역신문에도 대서특필됩니다. 도버 데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던 로렌은 이것이 이번에 처음 발견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기록을 하나 찾아냅니다. 사건 발생 5년 전인 1972년 도버 셔번 고등학교의 학생 마크 세노트가 숲에서 이상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었던 것이죠. 늦은 밤 친구들과 함께 스프링데일 애비뉴 근처의 체닝 연못에 놀러 갔어요. 우리는 연못 가장자리에서 작은 형체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분명 사람 같기는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작았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주변 일대를 수색하였지만 마크와 친구들이 본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체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로렌은 이때 연못에서 목격된 것이 도버 데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죠. 연관성이 높아 보이는 이전의 사건까지 드러나자 도버 데몬은 더욱 유명해졌고 이에 경찰들도 뒤늦게 탐문 조사와 수색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도버 데몬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것은 따로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그들이 갓 태어난 송아지나 엘크의 새끼를 잘못 보았거나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장난스러운 사기극을 준비한 것이라 말하였죠. 하지만 로렌은 그들이 친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입을 맞춘 연극이라는 경찰의 발표에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일대 농가를 모두 조사했지만 당시 송아지나 망아지를 잃어버린 주민은 없었으며 새끼를 낳는 시기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죠. 도버는 엘크의 서식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도버 데몬이 엘크의 새끼일 가능성 역시 없었습니다. 로렌은 이것이 실제 존재하는 미지의 생명체라는 근거로 도버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인디언 전사를 하나 더 예로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도버 인근에 거주하였던 크리족에게는 17세기경부터 내려온 리버맨이라는 괴인간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요.
리버맨은 강 급류의 바위 사이에 사는 작은 남자를 일컫는 말로 그들은 인디언들의 보트를 전복시키거나 발을 잡는 등 사람들에게 부상과 사망을 초래하는 불길한 존재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크리족이 묘사하는 리버맨의 특징이 도버 데몬과 놀랍도록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리버맨은 작은 덩치에 둥그런 머리를 가졌으며 코와 입이 없고 길고 가느다란 팔다리를 가졌다고 전해지죠. 로르는 이를 토대로 도버 데몬이 먼 과거 지역 인근에 살던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종 혹은 특정 돌연변이 개체일 수 있으며 소수 살아남은 것이 목격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도버 데몬으로 추정되는 괴생명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세월이 흐르며 사건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죠.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2006년 10월 최초 목격자로 알려진 바틀렛은 지역 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때를 회상합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제가 무언가를 분명히 보았다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그곳에 살았고 주변의 동물들도 잘 알고 있어요. 경찰은 우리가 사슴의 새끼 따위를 잘못 본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절대 동물의 새끼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확실히 동물보다는 사람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30년 동안 제게 물어옵니다. 그날 밤 본 것이 대체 무엇이냐고요. 그 진실을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저입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 더 이상 진실을 알 수 없게 된 도버 데몬 사건. 그 미스터리는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 빌 바틀렛, 내가 이 생물을 보았다고 신께 맹세합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